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때 DSR 적용된다.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부터는 DSR인데 그 앞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해요. 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이 스트레스의 사전적 정의는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 터졌을 때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 이러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은행 대출 제도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은행들이 무너지는 사건, 국가 부도 위기 같은 때를 전제로 해서 예. 그런 사태가 생길 때도 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보자라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예요. 예. 자, 말이 지금까지는 어려운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쉬워질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DSR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DSR이라는 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대출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무한정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 쓰는 차주가 갚을 능력 범위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데 매달 갚아야 될 이자가 300만 원이다. 이러면 한두 달 내에 파산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태가 없도록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자. 이게 DSR이라는 거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DSR이 40%입니다. 그러니까 40%라는 얘기는 급여가 5천만 원을 받는다. 네. 그러면 5천만 원의 40%, 예.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받는 소득의 5천만 원 중에 대출금, 이자,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해주자. 이렇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했을 경우에 원리금이 계산된 건데 예.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랬을 때 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 그것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그때도 견딜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해주는 한도를 줄이자. 예. 위기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5천만 원을 받는 현재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들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하면 3억 4,5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예. 이게 그 1,900 원리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 대출 한도가 20%나 대폭 삭감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개인에 따라서 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많게는 20%, 뭐 적게는 15%까지 대출 한대가 더 줄어드는 문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대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5천만 원 연봉에서 20%가 줄어드는 거야 아니면 5천만 원 연봉에서 대출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이 2천만 원 줄어드는 게 네.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예. 그러면 이 그 급여 생활자가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상환금이 예. 그 5천만 원의 20%인 4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린다. 1억을 빌리면 5% 이자라고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만. 그러면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아 간다면 500만 원씩일까 이 돈을 현재 그 4배 이상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예.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스트레스 DSR이 실행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예. 이게 가계 대출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요즘 가계 대출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계대출이 GDP,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 그 증가율도 세계 1등입니다. 예. 가계대출이 높아지면 지금 당장은 돈을 빌릴 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이제 우리 속담이 있지만 예. 당장에는 좋은데 그런데 나중에 이자 갚을 때, 원리금 갚을 때 고통이 커지고 네. 그것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게도 파산하고 국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변동금리 할 때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금리가 안 변하는데 예. 스트레스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 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더 올랐을 때, 금리가 더 오른다는 그것을 금융 환경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전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변동으로 했으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더 갚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도를 좀 줄이자는 거거든요. 고정금리는 지금도 금리 자체가 좀 높아요. 예. 그런데 뭐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려도 갚아야 될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DSR 40%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더 적게 해주면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를 좀 억제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변동대출자의 경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그 상황에서 개인도 내야 될 원리금이 더 많아지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아예 처음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을 적게 해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반영이 된 건데 예. 나라의 경제의 건실화 또 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우리가 은행에 가면 지금 다음 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예. 또는 분양을 한 입장에서는 내 친구는 지난달에 소득이 내하고 똑같은데 내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제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입니다. 뭐 인생이 스트레스의 연속이기도 예. 해요. 또 인생까지 또 거기 끌어들이십니까? 그럼 이게 당연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얼마만큼 더 올려서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계산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내가 돈 빌리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것은 이제 그 은행에 금융감독을 해서 산정한 기준이 딱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계산하는 방식은 알 필요 없대. 예. 그 차이 현재는 0.38%포인트를 더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출금리, 변동금리 5%로 빌렸다. 예. 이러면 이것을 5.38%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갚아야 될 원리금 기준을 예. 자신의 연소득과 맞춰서 연소득의 40%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 한도를 줄인다. 이것이 정책의 초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는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 저평가를 없앨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좀 증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받자. 예. 한마디로 주가를 좀 올리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테고 예. 또 우리 개미들도 소액 투자자들도 굳이 서학 개미로 변신해서 미국에 안 가더라도 한국 주시장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하자.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뭐 특별 주문에 의해서 그동안의 연구가 돼 왔던 건데 그 한국의 기업 가치를 올리자는 코리아 밸류업, K 밸류업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기업의 자산 가치를 올리자는 것은 소액 주주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좀 많이 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또 그를 기반으로
정권 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 네. 기업도 살려보자라는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이 청사진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 정권 시장 사정을 보면 정권 시장에서는 이저 발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담에도 예. 기대가 크면 실망이 좀 클 수도 있고 예. 정권 시장이 생각했던 것은 좀 보다 더 강력한 어떤 밸류압 조처. 예. 일본 같은 데는 밸류압 조치를 하면서 PBR이라는 예. 이 자산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이게 낮으면 예. 정권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이런 조처까지 나왔거든요. 음. 근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일단은 일차적으로 자율 조정에 맡기는 거예요. 예. 강제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런 그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예. 해달라. 뭐 1년에 한 번 정도 발표해달라.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여기에 좀 그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참여 안 해도 돼까지 열어놨던데요. 예, 천천히 해도 예. 뭐 정부가 우리는 시장 자유 원칙, 자본주의 원리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부가 강제로 쓰러뜨릴 수는 없다. 예. 뭐 이렇게 지금 그 최대한 자율 원칙을 적용하되 예. 다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 제도 같은 것을 완비해서 예. 이렇게 앞장서서 밸류업 시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도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 부를 수 있느냐. 예. 어떤 이제 이번엔 밸류업의 시작이다. 그리고 정부도 이번 조처만으로서 밸류업의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시장에서는 예. 화끈한 그 밸류업을 기대해 왔던 사람들은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게 계속될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예.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왜 이렇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된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한마디로 배당을 잘 안 해줍니다. 아, 주주한테?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해서 주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식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요행이고요. 주식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배당입니다. 예. 또 배당을 많이 해주면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 배당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아.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대주주, 예. 오나 기업들이 이제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나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면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는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이번에 네. 정부의 그 K 밸류업 정책의 핵심도 배당 좀 많이 해주라. 예. 그다음에 좀 소액주주들을 위하는 정책을 좀 펴라. 예. 그래서 정부는 이번 추가 조치로 상법 개정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른 게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기대를 시간을 갖고 기대를 해보고 또 여론을 환기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라주라 알겠습니다. 법카 말고 개인 카드 꽝꽝꽝 이런 건 노래도 있죠. 네, 경제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